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유성화입니다. 오늘은 이도와 김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끔 우리 앞에 놓인 계단이 너무 높고 가팔라 보여서 어떻게 올라야 될까 엄두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딱 한 계단씩만 오르다 보면 어느새 도착점에 도착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때 숨은 턱끝까지 차오르지만 내가 끝까지 해냈다는 안도감과 성취감을 함께 느끼게 되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과 쌓아가는 커리어 또한 이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가 조금 멀리 보일지라도 하루하루 쌓아가는 노력이 나만의 커리어 패스를 만들어주는 법이니까요. 오늘 잡학사전이 여러분이 그 계단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내용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취업자 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제 청년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4% 이상 줄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달리 고령 취업자 수는 올해 더 늘었다는 소식이 국가 데이터처를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7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9.2% 증가하면서 216만 2천 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60대 취업자 역시 전년 대비 5.3% 증가하면서 시니어 세대의 취업자 수가 두드러지게 늘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60대와 70대 취업자가 증가한 배경으론 고령화에 따른 70세 이상 인구 자체의 증가와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꼽았습니다. 인구 구조의 특성상 70세 이상 취업자 수는 당분간 200만 명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배달라이더나 학습지 교사처럼 일한 만큼 수당을 받는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이번에도 결국 무산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할지 표결에 붙였는데요.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나오면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표결 직후 다가오는 2027년도 최저임금에서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적용을 하지 않기로 공식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과가 발표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말로는 노동 존중과 적정임금 보장을 외쳤지만 이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과 실천은 없었다라며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배포한 산업재해 예방제로 450여 건을 담은 2025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정보 공유 플랫폼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 알림, 계절별 또는 시기별 위험 요인 예방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곳입니다. 가입자 수는 2023년 4만 7천 명, 2024년에는 7만 2천 명, 그리고 올해 5월까지 9만 4천 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산업 현장 등에서 임직원 안전교육, 위험성 평가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책자에선 지난해 전파된 중대재해 발생 알림과 산업 현장의 위험 요인 예방 자료 등이 총망라돼 수록돼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잡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 안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이도화 아나운서 전해주겠습니다. 네, 참혹하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차체, 그리고 아스팔트 위에 길게 새겨진 검은 타이어 자국. 우리가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는 도로 위의 사고 현장들은 수많은 의문과 미스터리를 남기곤 합니다.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멈추지 않았다. 갑자기 다른 차량이 끼어들어서 피할 수 없었다처럼 당사자들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릴 때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모두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침묵이 감도는 현장에서 그날의 진짜 진실을 과학적으로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도로 위의 프로파일러, 자동차 사고 기록 분석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의 본격적인 업무는 사고 차량의 내부에 탑재된 사고 기록 장치, 즉 EDR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자동차의 블랙박스가 영상으로 상황을 기록한다면
이 EDR은 차량의 역학적인 움직임을 수치로 증명하는 일종의 데이터 블랙박스인데요. 에어백이 터지기 직전 단 몇 초 동안의 속도 변화는 물론이고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가 언제 얼마나 깊이 밟았는지까지 디지털 숫자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미세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사고 순간을 수백분의 1초로 쪼개어서 재구성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상 공간의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을 그대로 구현하고 차량들의 주행 궤적과 충돌 방향을 정밀하게 검증해내는 것이죠. 단 한 줄의 분석 결과가 법적 공방을 끝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만큼 이 직업은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국내에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를 취득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여기에 차량의 운동 역학을 이해할 수 있는 공학적 지식은 물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다루는 디지털 역량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컴퓨터가 계산하지 못하는 현장의 돌발 변수를 찾아내기 위해 직접 아스팔트 위를 구르며 도로 경사도와 흔적을 일일이 자로재는 집요한 현장 조사 능력도 이들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입니다. 그렇다면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이들의 전망은 어떨까요? 일각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 사고가 사라져 이 직업의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예측은 전혀 다른데요.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이 시스템의 오류인지 센서의 결함인지 혹은 인간의 개입 때문인지 밝혀내는 일은 기존의 사고 조사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커넥티드카 기술이 도입될수록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를 해석하고 법적 책임 소재를 가려낼 자동차 사고 기록 분석가의 가치와 수요는 오히려 더욱 독보적으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결과서에 담긴 무게가 한 사람 혹은 한 가족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들은 매 순간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차가운 도로 위로 향합니다.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내는 치열한 세계, 지금까지 자동차 사고 기록 분석가의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디지털 데이터 해석과 더불어서 인간의 정교함이 함께 필요한 직업이었습니다. 한 장의 결과서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자동차 사고 기록 분석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시간이 될 텐데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김수연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부쩍 더워졌죠? 날씨만큼이나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분들, 또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고민이 깊은 기업 관계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아주 특별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잡정보에서는요, 지갑은 닫고 취업과 스펙 채용 기회는 활짝 열 수 있는 6월 하순 수도권 대형 일자리 박람회 2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6월 24일 수요일 놓치면 후회할 알짜 정보들 지금 함께 보시죠. 6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경기도 김포와 인천 남동구에서 대규모 일자리 행사가 동시에 문을 엽니다. 시간대가 같기 때문에 내 구직 성향이나 목적에 맞게 골라보셔야겠는데요. 첫 번째 행선지 김포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취업 준비에 필요한 서비스를 풀코스 패키지처럼 누리고 싶으시다면 김포 생활체육관 주경기장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2026년 상반기 김포시 일자리 박람회인데요. 여기는 부대 행사가 정말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취업의 신 황인 강사의 AI 미래 일자리 변화 시대 무료 특강을 시작으로 요즘 대기업 필수 코스인 AI 모의 면접과 뷰티 분석 그리고 퍼스널 컬러 진단까지 뿐만 아니라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에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취업 타로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면접 준비 비용을 수십만 원 아낄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곳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인천입니다. 나는 스펙 쌓기보다 당장 내실 있고 탄탄한 강소기업에 취업이나 이직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남동구 평생학습관 4층 채용강당에서 열리는 2026 남동구 채용박람회를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허리라고 불리는 우수한 기술력의 뿌리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서 1대1 구인구직 현장 면접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곳에서는 아주 이색적인 뿌리 산업 VR 체험과
긴장을 풀어줄 캐리커처 이벤트, 그리고 1:1 입사 지원서 컨설팅까지 실속 있게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인재를 찾는 기업도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도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두 박람회 모두 6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딱 2시간 동안만 집중된다고 합니다. 현장 면접에 참여하실 구직자분들은 이력서와 사진, 신분증 꼭 지참해서 방문해야 하신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가만히 집에서 모니터만 보고 있으면 불안하지만 이렇게 활기찬 현장에 나가서 직접 부딪혀보면 양손 가득 정보와 자신감 채워지실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취업을 준비하면서 객관적인 점검과 정확한 정보 수집은 필수죠.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6월 24일 2시는 꼭 비워두시고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김포와 인천에서 진행되는 점 또한 같이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부터 미래에 주목받을 유망 직종까지 직업의 세계 정가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을 어떤 향기로 시작하셨나요? 갓 볶아낸 커피의 향, 혹은 상쾌한 아침 공기 냄새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향기는 우리의 감정과 기억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향기를 만드는 일은 조향사 고유의 영역이라 불렸습니다. 수천 가지의 천연 합성 향료를 코로 직접 맡아가며 최적의 비율을 찾아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기술의 발전은 이 신비로운 감성의 영역마저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직업의 세계에서 소개드릴 직업은 바로 기술로 인간의 오감을 디자인하는 인공지능 향물질 디자이너입니다. 인공지능 향물질 디자이너는 말 그대로 알고리즘을 활용해 세상에 없던 새로운 향을 만들어내는 직업입니다. 개인에게 가장 알맞는 맞춤형 향기를 설계하는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들의 업무는 단순히 향수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방대한 양의 화학 성분 데이터와 인간의 뇌파 반응, 그리고 심리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AI에 학습시키는 것부터 이들의 직업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스트레스는 낮춰주고 집중력은 20% 정도 올려줘라는 명령을 입력했다고 봅시다. AI는 수만 가지의 조합을 단 몇 초 만에 계산해냅니다. 인공지능 향물질 디자이너는 AI가 제시한 수많은 후보군 중에서 인간의 감성을 가장 잘 자극할 수 있는 최적의 표물러를 선택하고 미세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학적 데이터라는 이성에 조향사로서의 감성을 더하는 정밀한 작업인 셈이죠.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직업이 주목받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시간과 비용의 혁신적 단축입니다. 과거에는 신제품 향수를 하나 개발하는데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렸지만 AI를 활용하면 이 과정을 며칠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향기 산업의 영역 확장인데요. 이제 향기는 화장품이나 향수 시장을 넘어섰습니다. 자동차 내부의 공기질을 변화시키는 시스템, 가상현실 공간에서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향, 심지어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치료하는 메디컬 향기까지 그 수요가 최근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상 공간이 현실화될수록 그 공간을 채울 향기를 디자인하는 이들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화학이나 생명공학 같은 기초과학 지식은 물론이고 데이터 분석 능력과 컴퓨터 공학적 이해까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심리와 트렌드를 읽어내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풍부한 예술적 감수성이겠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찰나의 향기가 불러일으키는 인간 고유의 감동과 기억까지 재현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첨단화된 기술인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의 감각을 이해하는 가장 세밀한 도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향물질 디자이너는 기술이라는 차가운 도구를 활용해 인간의 고독을 어루만지고 마음을 위로하는 가장 따스한 향기를 만들어내는 직업입니다. 수만 가지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도 그 목적지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향합니다. 과학과 예술의 경계에서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하는 이 매력적인 직업에 도전해보는 거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손길이 정말 뻗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향을 만드는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시간과 비용을 줄여준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은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신
인공지능, 혈물질 디자이너에 대해서도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요즘은 직업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사람들을 소위 엔잡러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런 엔잡러가 프리랜서처럼 일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본업이 있는 직장인들에게도 심심치 않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업이나 겸직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무려 67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엔잡러의 현상이 높아질수록 이를 고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성 저하와 같은 우려를 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잡토크에서는 엔잡러 67만 시대, 우리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에 대해서 두 아나운서와 함께 자유롭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도아 아나운서, 이렇게 직장인들이 퇴근 후나 주말 외에 쉬지 않고 또 다른 일터로 향하는 데는 근본적인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은 생존의 압박입니다. 최근 몇 년간 물가와 금리가 무섭게 치솟는 반면 직장인들의 월급 상승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본업에서 받는 임금만으로는 대출 이자를 갚고 또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벅차다 보니 부족한 소득을 메우기 위해서 떠밀리듯이 부업 전선에 뛰어드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기술적 환경 변화가 시너지를 낸 것도 큰 이유가 된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부업을 하려면 밤에 대리운전을 하거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등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죠. 이제는 배달 플랫폼, 재능 마켓 앱, SNS 마켓처럼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시간만큼만 일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이 구축되면서 부업에 접근하기가 훨씬 쉬워졌다고 합니다. 네, 낮은 임금과 높은 물가라는 경제적 요인, 거기에 더해서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으로 67만 엔잡러 시대를 만들었다는 분석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직장인 부업이 보편화되면서 우리 사회와 일터에는 어떤 새로운 질문과 숙제들이 던져지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산성 저하 이슈입니다. 근로자가 밤늦게까지 부업을 하느라 피로가 누적되면 당연히 낮 동안 일해야 하는 본업에 집중하기가 어렵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임금을 주고 고용한 직원이 업무 시간에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거나 심지어 회사 내부의 핵심 기술이나 정보가 부업을 통해 유출되지 않을까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회사 측의 우려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저는 노동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고용의 질 악화라는 고질적인 문제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직장 하나만으로는 온전한 생계 유지가 불가능해서 청년이나 중장년층이 여러 개의 단기 일자리를 전전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우리 사회의 안전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동시에 이는 긱 이코노미와 같은 단기 형태의 새로운 고용 형태가 주류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뜻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의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이들을 보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동법적 안전망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라는 큰 숙제도 생겼습니다. 네, 생산성 저하 이슈부터 노동법적 안전망까지 정말 간단하게 넘길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흐름을 우리 사회와 기업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를 해야 될까요? 현실적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다지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사내 규칙에 겸업금지나 제한 조항을 엄격하게 두고 관리하되 대신 직원들이 굳이 부업을 찾지 않도록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보상을 더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즉 노동의 질을 높여 본업 내에서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만큼 무조건 막기보다는 유연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직장인들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자아 실현이나 개인의 성장 욕구 때문에 N잡을 택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직원의 외부 활동과 성장 욕구를 인정해주고 긱 이코노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유연 근무제나 성과 관리 제도를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본업의 가치를 지키는 통제와 그리고 시대 변화에 맞춘 유연한 상생 모델, 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부업과 겸직은 이제 단순한 일탈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됐는데요. 중요한 건 이를 무조건 금지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 안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부터가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잡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자빈스토리를 조승희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패션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화려함, 트렌드, 아니면 나를 표현하는 방법. 오늘 자빈스토리에서 만나볼 분은 런웨이가 아닌 화제 현장에서 쓰인 가장 거칠고 뜨거운 방화복을 파는 CEO입니다. 실제 소방관들이 입었던 방화복을 수거하고 이를 가방과 지갑 같은 패션 아이템으로 재탄생시키며 생명을 구한 흔적을 세상에 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평범한 업사이클링 디자이너 같으시죠? 그런데 이분의 반전은요. 이 모든 멋진 비즈니스를 통해 소방관들의 권리를 지키는 서포터의 마음으로 회사를 진두지휘한다는 겁니다. 국내 최초로 소방관 방화복 업사이클링 브랜드 119 아리오를 이끌고 있는 이승호 대표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이승호 대표는 대학 시절 우연히 생명을 구하다 희귀질환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해 고통받는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쳐 일한 영웅들이 막상 자신이 아플 때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현실은 청년 이승우의 마음에 너무나 큰 충격을 남겼는데요. 치료비와 제도의 부재, 법의 사각지대에서 마주한 소방관들의 혹독한 현실은 참 막막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안타까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악착같이 준비했습니다. 처음 버려진 방화복을 가지고 가방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 차가운 시선과 반대도 많았는데요. 그래서 직접 전국 소방서로 발로 뛰며 폐방화복을 수거해 만든 브랜드 바로 119 아리오입니다. 단순히 소방관들을 불쌍히 여겨 기부금을 모으는 동정의 방식이 아니라 제품 자체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품질로 승부하는 사회적 패션 기업을 지향하는데요. 이승호 대표의 사업 방식은 언제나 현장 중심적이며 아주 과감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소방관들이 온몸으로 버텨낸 방화복을 직접 수거하여 세척하고 원단을 해치하는 힘든 작업부터 디자인과 제작의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합니다. 내가 직접 검증했으니 최고로 안전하고 아름답다 우리 일상 속에서 방화복 가방을 메고 소방관들의 영웅이 되어달라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던졌고 이에 가치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19 아리오는 대학생의 작은 프로젝트를 넘어 글로벌 대기업들과 당당히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대형 백화점 팝업 스토어를 휩쓰는 어엿한 혁신 강소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비즈니스를 통해 소방관의 권익을 지켜내고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청력 기업 가상을 휩쓸었으며 매년 영업이익이 무려 50%를 암이나 희귀질환에 걸렸음에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공상불승인 소방관들에게 꾸준히 기부하며 상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승호 대표의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의 소방관 단체들과 연대하며 생명을 구하는 영웅들의 권리와 안전이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글로벌 나눔 환경 구축을 목표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승호 대표는 말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사회의 문제점이나 현실의 높은 한계는 포기할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을 판을 바꾸고 돌파구를 찾아내는 만드는 원동력이었다고요. 어쩌면 우리도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높은 현실의 벽이나 예상치 못한 장벽을 만나 좌절하곤 합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며 미리 주저앉아 포기하기보다 이 대표처럼 다른 방법으로 뛰어넘어 볼까 하고 고개를 들어 당당하게 맞서보는 건 어떨까요? 제도의 장벽을 허물고 우리 시대의 진짜 영웅들을 지켜내는 청년 기업가 이승호 대표의 거침없는 질주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존재도 우리가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면 또 다른 특별한 존재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던 이들의 폐방어복을 다시 패션 아이템으로 재탄생시킨 이승우 CEO처럼 여러분의 영역 안에서도 다시 한번 관찰을 깊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보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반도체가 요즘 잘 된다는데 채용은 왜 여전히 어려울까?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가 이끌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용 시장은 다른 모습입니다. 제조업 일자리는 크게 줄었고 청년 취업자 수도 감소했습니다. 좋은 수출 성적이 왜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2,91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4만 명 감소했습니다.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은 2024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제조업입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4만 명 줄었는데요. 이는 2019년 2월 이후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역대급 토황인데 왜 제조업 일자리는 줄었을까? 이유는 반도체가 제조업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반도체 업종 취업자는 전체 제조업 취업자의 약 4% 수준입니다. 수출이 크게 늘어도 제조업 전반의 고용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자동차와 고무, 플라스틱, 식료품 제조업 등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원자재 가격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원유에서 추출하는 나프타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제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이 확 늘었습니다. 자동차 업종 역시 부품 수급 문제와 생산 차질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제는 제조업뿐만이 아닙니다. 건설업 취업자도 4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25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도소매업 취업자 역시 3만 6천 명 줄며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이처럼 내수 업종도 크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눈에 띄는 변화도 있습니다.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취업자가 8만 9천 명 감소했다는 점인데요. 감소율은 5.9%에 달합니다. 일부에서는 인공지능과 AI 확산의 영향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반복적인 업무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정부는 아직 AI 기술과 고용 감소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계층은 어딜까요? 바로 청년층입니다. 지난달 청년 취업자는 342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25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가장 컸던 2021년 1월 이후 큰 감소폭입니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에 경기 둔화와 산업 구조 변화까지 겹치면서 청년들의 취업문은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지원 사업이 본격 집행되는 하반기부터는 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전쟁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불안,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한 만큼 고용 회복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좋아도 모든 산업이 함께 웃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좋은 경제 성적표가 실제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정 산업에 집중된 성장의 온기가 제조업 전반과 청년 고용 시장까지 확산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를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청년 취업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명 삼중고라고 해서 경력직 채용 선호 현상, 중용 리스크 여파, 그리고 산업 구조의 변화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산재가 돼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로 본 일터 자비쇼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서 일터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도하 아나운서, 오늘은 쉬었음 인구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져왔다고요? 네, 혹시 두 분은 요즘 뉴스나 주변에서 이런 말씀들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요즘 기업들은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난리다. 네, 맞아요. 정말 구인난이 심각하다라는 기사를 매주 보게 되는데요. 특히 중소기업이나 특정 전문 직종은 채용 공고를 장기간 올려놔도 지원자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른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또 갈만한 회사가 없다. 취업문이 너무 좁다라면서 아우성이거든요.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한쪽은 사람이 없다 그러고 한쪽은 일자리가 없다 그러고 정말 미스터리합니다. 그 미스터리를 명쾌하게 풀어줄 게 바로 통계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비경제 활동인구 조사 결과인데요. 일할 능력은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쉬었다고 답한 인구가 무려 2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 중에 2030 청년층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240만 명이나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파서 쉬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쉬었음 인구에 체크한 인구가 240만 명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학계나 노동시장에서는 이들을 일컬어 네오 니트족이라고 부르기로 하는데요. 기존에 불리던 니트족은 취업 실패가 반복되면서 낙담하고 결국 무기력하게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을 일컬었죠. 이와 다르게 새로운의 의미가 담긴 네오가 붙어서 네오 니트족이라 부르는데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일터에서 소모가 되느니 차라리 자발적으로 멈추겠다는 의미입니다. 높은 스펙과 역량을 갖추고도 주체적으로 숨 고르기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무작정 노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직장을 찾지 못할 바엔 내 삶의 가치를 지키면서 준비 기간을 더 갖겠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당장 돈을 버는 것보다도 워라밸이나 수직적이지 않은 조직 문화, 그리고 나의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세대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네, 자발적 일시정지라는 말이 딱 맞겠네요. 요즘 세대가 일터를 선택할 때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가치관이 통계에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들이 구직 활동 대신 잠시 쉬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 원인 또한 설문조사 결과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답변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요. 단순히 눈이 높아서라기보다는 급여 수준이나 근로 환경이 본인의 기준과 맞지 않는다면 아예 진입을 하지 않는 거죠. 적당히 맞춰서 들어갈 바엔 쉬면서 기회를 보겠다는 흐름입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눈높이를 낮춰라 라고만 요구할 게 아니네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내 삶의 가치를 깎아내리면서까지 일하고 싶지 않다는 거니까요. 서로 바라보는 평행선이 꽤나 깊어 보입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제 오늘 데이터들이 보여주는 시사점은 하나입니다.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구직자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일자리의 질과 유연함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기업만이 앞으로 이 심각한 인재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죠. 네, 이제는 기업들도 단순한 구인 활동을 넘어서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기업과 인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시장이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 일터에서 일어날 긍정적인 변화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데이터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수연 아나운서, 이번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볼까요? 네, 여러분은 일주일 중 가장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순간이 언제이신가요? 아마 대부분 월요일 아침을 떠올리실 겁니다. 오늘 데이터로 본 일터는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할 텐데요. 상화 아나운서, 월요일 오전 10시, 대한민국 직장인들 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 보통 오전 10시라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업무에 투입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겉보기엔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속마음은 데이터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국내 한 대형 채용 플랫폼의 트래픽을 분석해 봤더니요. 일주일 중 이직 사이트 방문자와 구직 검색량이 가장 폭발하는 시간이 바로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였습니다. 전체 주간 트래픽의 무려 28.4%가 이 짧은 시간에 집중됐던 겁니다. 정말 신기한데요. 주말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안고 출근을 하자마자
진짜 탈출해야겠다면서 채용 공고를 뒤적이는 건데요. 격하게 공감이 됩니다. 그렇죠. 일종의 현실 도피처를 찾는 겁니다. 실제로 직장인들의 요일별 업무 몰입도를 보면요. 월요일 오전이 42%로 일주일 중 가장 낮았습니다. 반대로 금요일 오후가 되면 불금 효과 덕분에 몰입도가 76%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정말 정확하네요. 기업 입장에서는 자리에만 앉혀놨지 정말 큰 생산성 손실을 보고 있었던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요즘 영리한 기업들은 아예 주 4.5일제나 월요일 오후 출근제를 택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효율이 42%라면 차라리 푹 쉬게 하고 오후에 집중하게 하자라는 전략인 거죠. 실제 도입 기업을 조사했더니 직원의 91.4%가 행복도가 높아졌다고 답했고 기업 생산성도 오히려 올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요일 오후 출근이라니 말로만 들어도 벌써 월요병이 치료가 되는 기분인데요. 그런데 수현 아나운서, 이렇게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겠다고 회사에서 자주 쓰는 치트키가 하나 있잖아요. 바로 오늘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어때? 네, 이런 회식들 과연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이름하여 회식의 경제학인데요. 비용 대비 팀워크 향상 효과를 데이터로 환산해보면 가성비가 턱없이 낮았습니다. 조사 결과 2030 직장인의 무려 84.3%는 술자리 회식보다 현금성 복지나 조기 퇴근제를 압도적으로 원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요즘 청년들에게 회식은 친목이 아니라 하나의 업무 연장전처럼 느껴지는, 즉 무급 연장 근로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네, 제 주변에서도 많이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상사분들은 속 얘기를 하면서 친해졌다고 좋아하시는데 다음 날 보면 주니어 직원분들의 퇴사 욕구만 더 커지더라고요. 네, 도아 아나운서가 정확히 보셨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깊게 파보면요. 잦은 술자리 회식은 오히려 구성원의 퇴사 고려율을 31%나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회식을 하면서 퇴사를 더 고려한다니 이거 좀 안타까운데 혹시 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그래서 요즘은 방식을 바꾸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밤늦은 술자리 대신에 점심시간 맛집 탐방이나 문화생활을 함께하는 문화회식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실제로 회식 스타일을 바꾼 뒤 사내 소속감과 유대감이 올랐다고 답한 비율이 72.5%에 달했다고 합니다. 돈은 똑같이 쓰면서 효과는 극대화하는 거죠.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진짜 직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리프레시를 도와주는 게 진짜 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터의 진짜 속마음을 시원하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 오전의 딴짓도 또 회식에 대한 거부감도 결국 건강한 문화를 원하는 직장인들의 소리 없는 시그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관행이 아닌 데이터가 가리키는 직원의 진짜 행복에 주목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기업을 잘 알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알고 잡자, 기업사전 전혜영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한때 회식 뒤 찾던 노래방. 하지만 지금은 혼자 즐기는 코인 노래방까지 등장하며 노래방 문화가 크게 달라졌는데요. 오늘은 이런 변화의 중심에 있는 기업, TJ미디어를 알아보겠습니다. TJ미디어는 국내 노래방 반주기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반주기와 음향 장비, 곡 검색과 채점 기능까지 노래방의 주요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거 TJ미디어는 반주기 회사란 이미지가 강했다면 지금은 기기 판매를 넘어 노래 콘텐츠와 전용 앱, 해외 사업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 TJ미디어가 주목받는 이유는 코인 노래방 시장에 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이후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혼자 또는 소규모로 즐기는 코인 노래방 이용이 늘자 이에 맞춰 간편 결제, 정밀 채점, 영상 녹화, 방대방 대결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노래방 기기를 놀이와 기록, 공유까지 가능한 장비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 프로야구 응원과 콘텐츠도 확대하며
노래만 부르는 공간이 아닌 팬들이 함께 즐기는 문화 공간으로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는 실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J미디어의 작년 매출은 944억 원으로 2020년보다 약 70% 증가해 경쟁사와는 달리 코로나 이후에도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해외 사업도 중요한 축인데요. 수출 비중은 전체 매출의 약 45% 수준으로 특히 일본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젊은 층의 놀이문화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TJ미디어는 콘텐츠 기업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변화가 새로운 기회가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TJ미디어였습니다. 문화와 산업이 변화하면서 기업은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TJ미디어는 그 산업의 변화에 맞춰서 포지셔닝을 제대로 하고 다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의 축제와 핫플레이스를 정리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요즘은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즐기며 휴식을 찾는 분들 많으시죠? 꽃과 나무를 바라보며 산책을 하고 작은 화분 하나로 일상의 여유를 더하는 등 정원을 즐기는 문화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정원이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자연 속에서 정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축제가 진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2016 진주 정원박람회입니다.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 동안 진주시 진성면의 월화산 숲속의 진주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는데요. 이번 박람회가 더욱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박람회가 열리는 월화산 숲속의 진주가 올해 지방정원으로 공식 등록됐기 때문인데요. 이 지방정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녹지 면적과 편의시설, 운영체계를 갖춰야 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공공성을 인정받은 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화산 숲속의 진주는 경남에서는 거창 창포원에 이어 두 번째, 전국에서는 17번째 지방정원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난 1995년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월화산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숲을 되살려왔고 또 자연휴양림과 목재문화체험장, 숲 교육시설 등을 갖춘 복합 산림휴양 공간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지방정원 등록은 단순한 명칭 하나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 진주시가 정원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로 한 단계 도약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올해 박람회 주제는 진주정원 동행동락, 가꾸고 느끼고 나누다입니다. 정원 문화와 정원 산업, 문화예술, 시민 참여가 어우러진 진주형 정원 축제로 마련됐는데요. 이번 박람회의 가장 큰 볼거리 가운데 하나는 다양한 정원 전시입니다. 월화산의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국내 정원 작가들이 각자의 개성과 철학을 담아낸 작품 정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정원이라도 저마다 다른 이야기와 분위기를 담고 있어 자연 속에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역 조경업체와 기업이 함께 조성하는 동행정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비전과 특색을 정원에 담아낸 공간인데요. 정원 문화 확산은 물론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ESG 가치까지 함께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정원 산업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화훼와 조경, 정원 관련 업체들이 참여해 다양한 정원 식물과 정원 용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분재와 분경, 야생화, 바위솔 특별전은 물론 차문화 특별전까지 함께 운영돼 정원의 폭넓은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소 정원 가꾸기에 관심 있었던 시민들에게는 유용한 정보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정원 박람회는 시민들이 정원을 더욱 친숙하게 느끼고 직접 가꾸고 즐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정원을 매개로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정원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2016 진주 정원 박람회에서 특별한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 시간이었습니다.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진주 정원 박람회에서 정원의 즐거움을 한껏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정유정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다들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고 나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보증금을 확인하고 집을 나서고 나면 이제 다 끝났다 싶어 서둘러 집을 나서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수십만 원이 조용히 그 집에 남겨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알쓸정에서는 이사할 때 미처 챙기지 못하고 나오기 쉬운 하지만 법적으로 당당히 돌려받을 수 있는 숨은 내 돈을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매달 받아보는 이 관리비 고지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사이에 유독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기소선 충당금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건물이 낡았을 때를 대비해서 매달 조금씩 적립해두는 건물 수리비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건물 수리는 집주인이 해야 할 일인데 왜 세입자가 매달 이 돈을 내고 있는 걸까요? 사실 주택법상 장기소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 맞습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에서 편의상 현재 거주자, 즉 세입자의 고지서에 함께 청구하는 것뿐입니다. 세입자는 그동안 매달 집주인 몫의 돈을 대신 납부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얼마나 될까요? 한 달에 2만 원씩만 잡아도 2년 계약이면 48만 원입니다. 모르고 그냥 나오면 그 돈이 고스란히 정산되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돌려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삿날 아침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소선 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집주인이나 동인중개사에게 전달하고 환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자분들을 위한 이야기였는데요.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사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돈이 있습니다. 바로 선수관리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가 처음 지어지고 입주를 시작할 때 주민들이 관리비를 내기 전까지의 관리사무소 운영비를 위해 집주인이 한 달치 관리비를 미리 예치해두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보증금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돈은 집주인이 처음에 낸 돈이기 때문에 집을 팔 때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당연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금액은 보통 수십만 원 단위인 경우가 많은데요. 매매계약서 쓰고 잔금 처리하느라 정신 없다 보면 이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매수인 측에 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나 원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놓치지 마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은 장기소선 충당금 항목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대신 고지서에 청소비, 정화조 관리비 같은 항목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월세 45만 원, 관리비 5만 원 별도처럼 관리비가 구분된 계약을 하셨다면 이사 나가는 날까지 실제로 사용한 일수만큼만 정산해야 합니다. 세입자라면 장기소선 충당금,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선수 관리비, 빌라 원룸 세입자라면 관리비 일할 청산.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이삿날 체크리스트 이 세 가지를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바쁜 이삿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수십만 원이 내 손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정말 중요한 정보였는데요. 상황에 맞는 정보들을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잡학사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일터의 변화부터 그리고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까지 오늘도 알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잡학사전이 여러분이 목표를 향해 가는 계단에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비한 내용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